대한민국 최대 기업회장 도주는 20년 전 헤어진 전 아내의 부고 소식을 듣고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조문 오셨습니까? 낡은 상주복을 입은 20살 청년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도주는 청년의 얼굴을 보고 숨이 멈췄습니다. 마치 40년 전 자신의 젊은 시절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았거든요. 눈매, 광대뼈, 굳게 담은 입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았습니다. 대체 이 청년은 누구이며 왜 이 텅 빈 빈소를 홀로 지키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하고 따뜻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20년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가슴에 묻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살아온 시간이 꼬박 20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태성그룹 회장 도주는 단 한 번도 그 이름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선아, 자신의 첫사랑이자 전 아내였던 그 이름을 말이죠.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둔 이름이라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도주는 그저 모른 척하며 살아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도주는 어김없이 이사회를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1조 원대 신규 프로젝트의 최종 승인을 앞둔 자리였거든요. 대한민국 경제계를 좌지우지하는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회의실, 그 정중앙에 앉은 도준의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고 한마디 한마디에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60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도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한창 무르익던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비서실장 최 비서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회의 중에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방해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사진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고 도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최 비서의 손에는 시간이 오래 흘러 가장자리가 누렇게 바랜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최 비서가 도준의 귓가에 대고 짧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도준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분노도 놀라움도 슬픔도 아닌 그냥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증발해버린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도준은 천천히 봉투를 받아들었고 이사진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것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사망진단서. 이름 이선아. 도준의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20년 전 어머니의 서슬 펄언 강요에 밀려 조작된 증거를 곧이곧대로 믿었던 그 밤, 한겨울 새벽에 매정하게 대문 밖으로 내쫓았던 첫사랑의 이름이 차갑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사망 진단서를 쥔 도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작은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 안에 묘하게 크게 울렸습니다. 이사진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시냐고요. 하지만 도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준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묵직하게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지만 도준은 그 소리조차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전원 퇴장하십시오. 짧고 단호한 한마디였습니다. 1조 원짜리 안건이 탁자 위에 그대로 남겨진 채 이사진의 당혹스러운 표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도준은 성큼성큼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최 비서가 뒤따르며 차를 대기시키겠다고 했지만 도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서울 하늘에는 하필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슬픔을 대신 쏟아내듯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거센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좌우로 움직여도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지만 도주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도심을 가로질러 외곽으로
또 외곽으로 건물이 점점 낮아지고 골목이 좁아지는 곳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도준은 차에서 내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곳은 도준이 상상했던 장례식장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번듯한 건물도 안내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낡은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 그 끝에 이름조차 제대로 붙어 있지 않은 작은 빈소가 있었습니다. 도준은 폭우를 온몸으로 맞으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간헐적으로 깜빡이는 어두운 복도 끝, 철문 하나를 밀고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화환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화 한 송이, 리본 한 줄 없는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조문객은커녕 상조 도우미도 스님도 목사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선아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도준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준의 두 다리가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멈췄습니다. 사진 속 선아는 20년 전 그 시절 그대로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선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그 미소 위에서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원망 한 점 없는 그 맑은 얼굴이 도준에게는 어떤 비수보다 깊이 가슴을 후볐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향을 집어들었지만 타오르는 촛불에 향 끝을 가져다 댈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불꽃 근처에서 갈 길을 잃고 맴돌다 결국 향을 든 손이 힘없이 축 내려갔습니다. 바로 그때 빈소 안쪽에 작은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낡아서 올이 풀린 상주복을 입은 젊은 청년이 걸어 나왔습니다. 20살 안팎으로 보이는 마른 체구의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은 도준을 발견하자 잠깐 놀란 기색을 보이더니 곧바로 90도로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조문 오셨습니까? 낮고 또렷한 목소리가 텅 빈 빈소에 울렸습니다. 도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이 허리를 숙이는 순간 짧게 깎은 머리카락 사이로 귀가 드러났거든요. 도준의 눈이 그곳에 꽂혔습니다. 귀 윗부분이 안쪽으로 독특하게 접혀 들어간 형태. 세상에 흔하지 않은 이 귀 모양은 한씨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적 특징이었습니다. 도준 자신도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똑같은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이 낯선 청년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같은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준의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청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준의 숨이 멎었습니다. 눈매, 광대뼈의 각도, 굳게 담은 입술의 선. 청년의 얼굴은 40년 전 도준이 거울 속에서 보던 자기 자신을 복사해 놓은 듯 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도준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 또 한 발 뒷걸음질을 쳤고 등이 차가운 벽에 부딪혀서야 간신히 멈출 수 있었습니다. 청년이 도준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는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를 아시는 분인가요? 어머니. 이 청년이 선아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도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청년의 나이는 20살 안팎, 선아가 쫓겨난 것이 20년 전. 시간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무섭도록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아는 쫓겨나던 그날 이미 이 아이를 품고 있었던 겁니다. 도준은 벽을 짚은 손에 온 힘을 실으며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고 가슴 한복판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 이 청년이 텅 빈 빈소를 홀로 지키고 있는 이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라는 사실을 온몸의 세포가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준은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혀를 짓눌렀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의 얼굴도 모른 채 자랐을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걸 모를지도 모릅니다. 도준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이를 악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아이에게 다가가야 하는지 이대로 돌아서야 하는지 아무런 판단도 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순간부터 도준의 세계가 완전히 뒤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도준은 차마 자신이 누구인지 밝힐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아이의 존재조차 몰랐던 사람이 대뜸 아버지라는 이름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을까요? 도준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끌어 빈소구석 형광등 불빛조차 닿지 않는 가장 어두운 자리에 소리 없이 몸을 숨겼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벌하듯 일부러 그림자 속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준우는 도준에게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지인이 뒤늦게 조문을 온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준우는 영정 사진 앞으로 돌아가 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낡은 상주복의 어깨선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간간히 새어나오는 작은 흐느낌이 텅 빈 빈소 안을 물결처럼 떠돌았습니다. 20살 청년의 좁은 어깨 위에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슬픔이 산처럼 얹혀 있었습니다. 도준은 어둠 속에서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 통증은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거든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준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인된 것이 없었고 무엇보다 섣부른 한마디가 이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도준은 이를 악물고 그저 아들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빈소 안에 준우의 흐느낌만이 가늘게 이어지던 그때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발소리와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쾅! 문이 거칠게 열리며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 서너 명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빈소 안에 들어섰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은 선아의 사촌 오빠인 박 씨였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박 씨의 얼굴은 술 기운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벌겋게 충혈된 눈에는 슬픔이나 추모의 감정 같은 것은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남자들도 비슷한 행색이었고 하나같이 입꼬리에 비릿한 냉소를 걸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영정 사진 앞을 거칠게 가로질렀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준우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지만 박 씨는 준우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재단 옆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하나 집어들더니 영정 사진을 올려다보면서 병째로 입에 부었습니다. 술이 턱을 타고 줄줄 흘러내려 상복깃을 흠뻑 적셨지만 박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촌 동생의 영정 앞에서 술을 퍼마시는 모습이라니 도준은 어둠 속에서 이를 갈았습니다. 준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 씨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박 씨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박 씨는 성큼 다가오더니 단번에 준우의 멱살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준우의 마른 몸이 휘청하며 뒤로 밀렸고 상주복깃이 찢어지는 소리가 빈소 안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야, 내 엄마가 숨겨둔 보험금 어디 있어? 박 씨의 고함이 좁은 빈소 안에서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장례식장에 울려야 할 소리는 추모의 기도이지 돈을 달라는 고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박 씨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 마디가 보험금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선아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돈벌이의 기회였던 겁니다. 준우는 멱살을 잡힌 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보험금이 뭔지,
어디 있는지 들어본 적조차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준우가 대답을 하지 못하자 박 씨의 얼굴이 흉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박 씨는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을 거칠게 놓아버리더니 이번에는 재단 위에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던 과일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사과와 배가 바닥에 나뒹굴며 여기저기 흩어졌고 옆에 놓인 떡도 구두발에 차여 으깨지면서 하얀 가루가 빈소 바닥에 뿌려졌습니다. 준우가 어머니를 위해 마지막 정성으로 차려둔 재물이었을 텐데 그것이 한순간에 쓰레기처럼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있던 도준의 관자놀이에 핏줄이 솟았습니다. 주먹을 쥔 손에서 뼈마디가 우두둑 소리를 냈지만 도준은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서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도준은 분노를 삼키며 어금니를 깨물었습니다. 그 사이 박 씨 뒤에 서 있던 또 다른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남자도 선아의 먼 친척이었는데 박 씨 못지않게 험악한 인상이었습니다. 남자는 바닥에 흩어진 과일을 밟으며 준우에게 다가가더니 두 손으로 준우의 가슴을 세게 밀쳤습니다. 준우의 등이 벽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고 준우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기생충 같은 놈아, 내 엄마 병원비 우리가 보증 선거 당장 내놔. 남자의 고함에 준우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바닥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 간신히 몸을 추슬렀고 깨문 입술 사이로 피가 맺혀 나왔지만 울지 않으려 버티고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 어머니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는 것처럼 이 악물고 두 다리로 서 있었습니다. 도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 혼자입니다. 세상에 기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어른이라는 자들에게 맞고 밀쳐지면서도 쓰러지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도준의 눈에서 다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지만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눈이 준우의 상주복 안주머니 쪽으로 향했습니다. 안주머니가 무언가로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박 씨가 성큼 다가가자 준우가 본능적으로 안주머니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뒤에 있던 남자들에게 눈짓을 하자 두 명이 동시에 준우의 양팔을 잡아 벌렸습니다. 준우가 온몸을 비틀며 저항했지만 체격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박 씨의 거친 손이 준우의 안주머니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낡은 지갑이 먼저 끌려 나왔고 뒤이어 작은 종이 뭉치가 함께 빠져나왔습니다. 지갑은 바닥에 내던져졌지만 종이 뭉치를 본 준우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준우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새하얗게 질렸고 팔을 붙잡힌 채로 미친 듯이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돌려주세요. 제발요, 제발 그것만은요. 준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멱살을 잡히고 밀쳐지고 소리를 질러도 참았던 아이가 그 종이 뭉치 하나에는 목숨을 걸 듯 매달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고 목소리가 갈라져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필사적인 걸까요? 박 씨는 발버둥 치는 준우를 비웃듯 바라보며 빼앗은 종이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구겨지고 접힌 자국이 여러 겹으로 남아있는 종이 위에 큼직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대학교 법과대학 합격 통지서. 이름 한준우. 준우가 어머니의 임종 직전까지 가슴에 품고 다니며 마지막 순간에 보여드리려 했던 바로 그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어머니가 병상에서 가장 듣고 싶어 하셨을 소식, 우리 아들이 해냈다는 그 증거를 준우는 끝내 보여드리지 못한 채 어머니를 먼저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를 품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이 아직 거기 남아있기라도 한 것처럼 상주복 안주머니에 넣고 단 한순간도 떼어놓지 않았던 겁니다. 어둠 속의 도주는 그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렸고 가슴 한복판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의 꿈이, 선아의 마지막 소원이 저 사내의 더러운 소나기에 들려 있었습니다. 박 씨가 합격 통지서를 들고 무엇을 하려는 건지 도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순간이 이 밤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박 씨는 빼앗은 합격 통지서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한국대학교라는 글자 위로 충혈된 눈동자가 느릿느릿 움직이더니 박 씨의 입꼬리가 서서히 비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코웃음이었습니다. 킁 하고 코끝에서 새어나온 작은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입을 벌린 조소로 변했고 마침내 빈소 안에 절대 울려서는 안 될 추악한 비웃음이 되어 퍼졌습니다. 박 씨가 합격 통지서를 준우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며 흔들었습니다. 마치 장난감을 빼앗긴 아이를 놀리듯 일부러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종이를 찰랑찰랑 흔드는 모멸적인 동작이었습니다. 양팔을 잡힌 준우가 몸을 앞으로 빼려 했지만 뒤에서 붙잡은 남자들의 힘에 꿈쩍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법대? 애비도 없는 자식이 공부는 해서 뭐해. 그 한마디가 빈소의 공기를 칼처럼 갈랐습니다. 준우의 동공이 흔들렸고 꽉 다물고 있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애비 없는 자식. 그 5글자가 귓속을 파고들며 고막 깊숙한 곳을 때렸습니다. 20년 동안 학교에서, 동네에서, 세상 곳곳에서 수없이 들어왔던 말이었지만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이 밤에 듣는 그 한마디는 차원이 다른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더 잔인하게 칼날 같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기술이나 배워서 우리 돈이나 갚아. 그게 내 주제에 맞는 거야. 내 주제. 그 말에 준우의 눈 안쪽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를 악무는 소리가 자기 귀에도 들릴 만큼 세게 어금니를 깨물었고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온 힘을 다해 밀어내며 박 씨를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준우의 입이 떨리며 열렸습니다. 엄마가 평생 바라던 게 이거라고요. 저보고 사람 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매일 밤 그 말씀하셨어요. 준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20살 청년의 마지막 자존심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간신히 그러나 끝까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상에서 매일 밤 해주셨던 말이 떠오르자 준우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있던 도주는 아들의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선아의 말. 20년 전 선아도 똑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법대에 가지 못했던 선아가 아들에게 자신의 꿈을 물려준 거라는 것을 도주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심장이 쥐어짜이듯 아팠고 관자놀이에서 핏줄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박 씨에게 준우의 그 눈빛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말을 안 듣는 아이의 반항처럼 보였는지 박 씨가 뒤에 서 있던 친척에게 고개를 돌리며 킥킥 웃었습니다. 야, 들었어? 사람 구하는 사람이 된다는데 걔 엄마는 남의 식당 설거지밖에 못했으면서 아들은 판사가 되겠다고. 뒤에 선 친척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선아 그년 평생 허황된 소리만 하더니 아들한테까지 그 버릇이 갔나 보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빈소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선아의 영정사진 앞에서 죽은 사람을 모욕하는 소리가 그것도 피를 나눈 사촌의 입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준우의 어깨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욕하는 것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양팔이 잡혀 있었고 체격 차이는 너무 컸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키는 것뿐이었습니다. 박 씨가 다시 합격 통지서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종이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오른손은 위쪽을, 왼손은 아래쪽을 움켜쥐었고 힘이 들어간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준우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박 씨가 무엇을 하려는 건지 단번에 알아차린 겁니다.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준우의 절박한 외침이 빈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양팔을 잡힌 채로 온몸을 미친 듯이 비틀었지만 등 뒤에 남자들이 더 세게 팔을 꺾어 누르는 바람에 어깨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준우가 고통에 얼굴을 일그러뜨렸지만 시선만은 박 씨의 손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쉭!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빈소에 울렸습니다. 한 번. 한국대학교라는 글자가 세로로 두 동강이 났습니다. 박 씨의 두 손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두 번. 네 조각이 되었습니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 찢을 때마다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고 그 소리 하나하나가 준우의 심장을 관통하는 비수 같았습니다. 박 씨는 마치 즐기기라도 하듯 천천히 한 번 찢을 때마다 준우의 얼굴을 힐끗 보며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찢을 때마다 준우의 몸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경련했습니다. 이 종이가 찢어지는 것은 단순히 종이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세 개의 일터를 오가며 피와 살을 깎아 만들어준 꿈이 암투병 중에도 아들의 미래만을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텨온 선아의 20년이 박 씨의 두 손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마지막 조각까지 찢어낸 뒤 두 손을 허공에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뒤집어 종이 조각들을 빈소 위로 뿌렸습니다. 하얀 조각들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마치 눈처럼 천천히 흩날렸습니다. 어떤 조각은 선아의 영정 사진 위에 내려앉았고 어떤 조각은 아까 발로 차서 으깨진 떡과 나뒹구는 과일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준우의 꿈이었고 선아의 소원이었던 한국대 합격 통지서가 쓰레기처럼 빈소 바닥 여기저기에 흩어졌습니다. 준우의 팔을 잡고 있던 남자들이 손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자유로워진 준우의 몸은 서 있을 힘을 잃은 듯 무릎부터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눈물에 번져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바닥에 짚고 가장 가까운 조각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쓸렸고 손바닥이 거친 표면 위를 더듬었습니다. 닿는 대로 조각을 집어 올려 왼손에 하나씩 모았습니다.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마치 이것들을 전부 다시 이어붙이면 어머니께 보여드릴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준우는 필사적으로 바닥을 후쳤습니다. 박 씨는 바닥을 기는 준우를 내려다보며 소름 끼치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뒤에 선 남자들과 눈짓을 주고받으며 낄낄거렸습니다. 그리고 박 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더니 조각을 집으려고 뻗은 준우의 오른손 등 위에 구두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꾹! 구두 뒤축이 준우의 손등을 짓눌렀습니다. 얇은 피부 아래 뼈 위로 딱딱한 구두창이 파고들었고 준우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종이 조각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고 짓밟히는 고통을 버텼습니다. 박 씨가 체중을 더 실어 밟자 손등 피부가 갈라지며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선홍색 피가 하얀 종이 조각 가장자리를 천천히 적셔나갔습니다. 제발 이것만은요. 우리 엄마 꿈이었어요. 준우의 목소리는 더 이상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구두에 손등이 짓밟힌 채 내뱉는 그 말은 이 세상 어떤 단어로도 담을 수 없는 절규였습니다. 숨이 넘어갈 듯한 울음이 말 사이사이에 뒤섞여 있었고 콧물과 눈물이 뒤범벅이 된 얼굴로 바닥 위의 조각을 향해 나머지 한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있던 도준의 이성이 끊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양쪽 주먹을 피가 날 만큼 꽉 쥐었는데 손톱이 손바닥 살을 뚫고 들어가 이미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자기 아들이 바닥을 기며 짓밟히는 모습이, 찢어진 꿈의 조각을 피 묻은 손으로 모으는 모습이 도준의 머릿속을 하얗게 태워버리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피가 묻은 손가락으로 최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화면 위에 핏자국이 번졌지만 글자 하나하나는 정확했습니다. 저 쓰레기들 신원 전부 파악해라. 오늘 밤 안에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 짧은 두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의 무게는 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문자를 보낸 도준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바닥에서 기며 조각을 모으고 있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상주복 아래로 뼈가 드러날 듯 가느다란 등판, 피가 맺힌 손끝으로 종이 조각을 꼭 쥐고 있는 작은 손. 그 모습이 눈 안쪽 가장 깊은 곳에 화인처럼 새겨졌습니다. 도준은 차가운 눈빛으로 빈소를 나섰습니다. 복도에 나선 도준의 발걸음에는 아까의 망설임이나 슬픔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뼈를 태우는 분노, 그리고 이 분노를 정밀하게 실행할 수 있는 60년 인생의 냉철함이었습니다. 도준은 복도 끝에서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전해진 도준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갑고 칼날보다 서늘했습니다. 내 아들을 밟은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지 똑똑히 보여주지. 그 한마디를 끝으로 도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빈소 안에서는 여전히 박 씨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고 준우는 아직도 바닥을 기며 조각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도준은 빈소를 나와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올라탔습니다. 비에 젖은 코트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가죽 시트를 적셨지만 도준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자마자 다시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최 비서가 받았습니다. 20년 전 일을 전부 파헤쳐라. 선아가 쫓겨난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운전대를 잡은 양손은 부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도준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폭우가 차 지붕을 두들기는 소리만이 어둠 속에 울리는 가운데 도준은 눈을 감고 20년 전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한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져온 영상을 보았습니다. 선아가 낯선 남자와 만나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그 옆에는 목격자라는 사람들이 줄줄이 늘어서서 선아의 외도를 증언했습니다. 도준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니까요. 그래서 그 밤 선아의 뺨을 때리고 대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맨발로 눈길에 선 선아가 자기 잘못이 없다고 제발 한 번만 믿어달라고 울부짖었지만 도준은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 뒤로도 도준은 단 한 번도 선아를 찾지 않았습니다. 찾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길을 막아놓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집안 변호사를 시켜 이혼 서류를 즉시 처리했고 선아의 친정 쪽 연락처를 모조리 차단했습니다. 도준의 휴대전화 번호도 어머니의 지시로 바뀌었고 선아가 보낸 편지들은 태성그룹 경비실에서 전부 수거되어 소각되었습니다.
도준이 혹시라도 마음을 바꿀까봐 어머니는 선아라는 이름의 흔적 자체를 도준의 세계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준은 선아가 스스로 떠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외도한 여자가 부끄러워 도망친 거라고 어머니가 심어놓은 거짓말을 20년 동안 진실로 믿고 살았던 겁니다. 최 비서의 보고가 돌아온 것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태성그룹의 정보력이 총동원된 결과가 도준의 휴대전화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도준은 화면을 내려가며 하나하나 확인했고 읽어 내려갈수록 얼굴이 무섭도록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조작이었습니다. 20년 전 도준의 어머니가 치밀하게 꾸민 일이었습니다. 선아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장면을 찍었다던 영상은 전문 업체를 고용해 편집하고 합성한 것이었습니다. 외도를 증언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한 자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난한 집안 출신인 선아가 태성그룹 며느리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못마땅하게 여겼고 아들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이 모든 판을 짠 것이었습니다. 선아는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남편을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도준은 휴대전화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다가 결국 이마를 운전대에 박았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좁은 차 안에 울렸습니다. 한 번으로 모자랐는지 다시 한 번, 또 한 번.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흘러도 도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가슴 한가운데를 불도저로 밀어붙이고 있었거든요. 선아야, 내가 미안하다. 텅 빈 차 안에서 혼자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60세 대기업 회장의 목소리가 어린아이처럼 가늘게 갈라졌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크기가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진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최 비서의 보고는 계속되었습니다. 선아가 쫓겨난 이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기록이 도준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선아는 쫓겨난 뒤 임신 사실을 안고 외곽의 쪽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낮에는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했으며 밤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까지 소화했습니다. 세 개의 일을 동시에 하면서도 뱃속의 아이만큼은 지켜냈고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생활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치열해졌습니다. 잠을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하면서 일터와 집을 오갔고 아이의 분유값과 학비를 단 한 번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3년 전부터는 암투병까지 시작되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가면서도 아들에게만은 밝은 모습을 보이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 물을 때면 선아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야. 다만 사정이 있어서 우리 곁에 올 수 없을 뿐이야. 최 비서가 확보한 선아의 이웃 증언이었습니다. 선아는 자신을 지옥으로 내몬 남자를 아들 앞에서 단 한 번도 나쁘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원망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도준이 호화로운 저택에서 최고급 와인을 마시고 있을 때 선아는 곰팡내 나는 쪽방에서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도준이 해외 출장 비행기 1등석에 앉아 있을 때 선아는 병원 복도에서 항암 주사 순서를 기다리며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운전대를 두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경적이 미친 듯이 울려 퍼졌지만 도준에게는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울음인지 신음인지 모를 소리가 입 밖으로 터져나왔고 60세 남자의 어깨가 어린아이처럼 들썩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빈소 안의 상황은 도준이 나간 뒤로 훨씬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전화 한 통을 걸었거든요. 준우의 손등에서 구두를 떼어낸 뒤 느긋하게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에 연락했습니다. 통화는 짧았지만 그 뒤에 벌어진 일은 짧지 않았습니다. 10여 분 뒤 빈소 입구로 양복을 걸친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눈빛이 사나웠고 양복 안주머니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박 씨가 불러들인 사채업자들은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담배 냄새를 풍기며 준우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종이 조각을 모으고 있던 준우가 고개를 들었을 때 낯선 남자 2명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준우의 등줄기에 한기가 흘렀습니다. 박 씨가 사채업자 한 명에게 턱짓을 하자 그 남자가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준우 앞 바닥에 척하고 던졌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였습니다. 선아 명의로 된 작은 빌라의 소유권을 넘기고 선아가 남긴 채무까지 준우가 전부 떠안겠다는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아래쪽에는 도장을 찍을 빈칸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박 씨가 팔짱을 끼고 턱으로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도장 찍어. 깔끔하게 끝내자고. 준우는 바닥에 앉은 채로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왼손에는 아직도 아까 모은 합격증 조각 몇 장이 꼭 쥐어져 있었고 오른손은 구두에 밟혀 피가 맺힌 채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준우의 눈이 서류 위 글자들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빌라 소유권 이전, 채무 승계, 상속 포기.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었습니다. 이 집은 엄마가 20년 동안 새벽마다 일해서 산 거예요. 우리 엄마 인생 그 자체라고요. 절대 못 줘요. 준우의 목소리에는 20살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20년 동안 보여준 삶의 무게가 이 아이의 뼈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선아가 새벽마다 세계의 일터를 오가며 병원비가 없어 아파도 참으며 그렇게 피와 살을 깎아가며 지켜낸 그 작은 빌라를 준우도 목숨처럼 지키겠다는 각오가 부어오른 2주먹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에게 20살 청년의 저항 따위는 파리 날갯짓에 불과했습니다. 박 씨가 사채업자들에게 눈짓을 하자 2 남자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한 명이 준우의 왼팔을, 다른 한 명이 오른팔을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준우가 몸을 비틀며 저항했지만 체격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사채업자 한 명이 준우의 오른손을 억지로 펼치려 했고 다른 한 명이 인장 도장을 준우의 손가락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싫어요. 놔주세요. 준우가 악을 쓰며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도장을 잡지 않으려 버텼습니다. 사채업자가 준우의 손가락을 하나씩 펴려고 시도했지만 준우는 있는 힘을 다해 주먹을 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킨 것을 이렇게 빼앗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사채업자의 인내심이 바닥났는지 준우의 새끼손가락을 잡고 뒤로 꺾기 시작했습니다. 관절이 비정상적인 각도로 휘어지면서 뚝 하는 소리가 났고 준우의 입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그래도 준우는 도장을 쥐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질 것 같은 고통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이를 악물고 주먹을 풀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20살짜리 하나를 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긁은 겁니다. 박 씨는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철커덕. 접이식 칼날이 펼쳐지는 소리가 빈소 안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칼날이 차갑게 빛났고 그 빛을 본 준우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박 씨는 그 칼을 재단 위 나무판에 깊이 꽂았습니다. 퍽 하고 칼이 나무에 박히는 소리가 났고 재단이 흔들리면서
선아의 영정 사진이 위태롭게 기울었습니다. 박 씨는 칼을 꽂은 채 몸을 숙여 준우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이 말했습니다. 안 찍으면 내 엄마 영정 사진도 박살 낼 줄 알아. 준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위협에도 꺾이지 않았던 그 눈빛이 어머니의 영정을 건드리겠다는 그 한마디 앞에서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얼굴, 이 세상에 남은 단 한 장의 사진을 지키지 못하면 준우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여전히 준우의 양팔을 비틀고 있었고 제단 위에 꽂힌 칼은 형광등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도장을 찍으면 어머니의 20년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찍지 않으면 어머니의 마지막 얼굴마저 지킬 수 없었습니다. 준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고 피가 맺힌 손가락이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박 씨는 몰랐습니다. 이 지하 빈소 위 주차장에서 20년 전의 진실을 알게 된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이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준우의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박 씨는 준우의 눈물을 보고도 조금의 동정도 느끼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입꼬리가 더 험악하게 올라갔습니다. 20살짜리 하나를 이렇게까지 해도 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박 씨의 자존심을 긁었거든요. 박 씨가 사채업자들에게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나 봐. 내가 직접 하지. 사채업자들이 준우의 팔을 놓았습니다. 자유로워진 준우가 비틀거리며 한 발짝 물러서려던 바로 그 순간 박 씨의 손바닥이 번개처럼 날아왔습니다. 퍽! 준우의 왼뺨을 세게 후려친 소리가 빈소 안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준우의 고개가 옆으로 꺾이며 몸 전체가 회전했고 중심을 잃은 준우가 영정 사진 바로 아래로 쓰러졌습니다. 머리가 재단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이마가 갈라졌고 선홍색 피가 한 줄기 흘러내려 바닥에 떨어진 합격증 조각 위를 적셨습니다. 준우는 바닥에 엎어진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귀가 먹먹했고 눈앞에 별이 튀었습니다. 그래도 왼손에 쥐고 있던 합격증 조각 몇 장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피가 묻은 손가락이 종이를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박 씨는 쓰러진 준우를 내려다보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영정사진 아래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도 박 씨의 얼굴에는 측은함 대신 짜증만이 가득했습니다. 박 씨는 성큼 다가가더니 바닥에 엎드린 준우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짧은 머리카락이 박 씨의 굵은 손가락 사이로 잡혔고 준우의 고개가 강제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준우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 한쪽 눈가를 적시고 있었고 뺨은 시뻘겋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가득 고인 채 그래도 박 씨를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머리채를 잡은 채로 준우의 얼굴을 자기 앞으로 끌어당기더니 낮고 짓궂은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애비 없는 자식이라 버릇이 없어. 그리고 준우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침이 준우의 볼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준우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강한 아이라 해도 겨우 20살이었습니다. 죽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맞고 모욕당하고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 순간인 준우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침을 닦지 않았습니다. 머리채를 잡힌 채로 피와 침과 눈물이 뒤범벅이 된 얼굴로 그래도 입을 열었습니다. 때려도 돼요. 하지만 엄마 집은 안 줘요. 그 한마디가 빈소에 울렸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담긴 뜻만큼은 쇠처럼 단단했습니다.
박 씨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이 녀석이 아직도 말을 안 듣는다는 사실이 박 씨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박 씨는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을 놓더니 이번에는 구두 끝으로 준우의 옆구리를 겨냥했습니다. 발을 뒤로 뺀 것은 힘껏 걷어차기 위한 동작이었습니다. 준우는 바닥에 엎드린 채 몸을 웅크렸지만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의 발이 앞으로 나가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쾅! 장례식장 입구의 철문이 안쪽으로 거칠게 열려 젖혀졌습니다. 철이 부딪히는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빈소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동시에 입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씨의 발도 공중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은 남자들이 하나, 둘, 셋,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0명, 20명, 30명. 군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들은 빈소의 출입구와 창문, 복도까지 모조리 봉쇄하며 공간 전체를 에워쌌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체구가 박 씨 무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고 눈빛은 하나같이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 기세만으로도 빈소 안의 온도가 수십 도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와 사채업자들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친척들은 본능적으로 벽 쪽으로 물러났고 사채업자 한 명은 도망치려다 경호원 2명에게 즉시 제지당했습니다. 박 씨가 겨우 입을 열어 소리쳤습니다. 뭐야 이놈들은?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이 양쪽으로 길을 내듯 물러서더니 그 사이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도준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검은 코트 자락이 걸음에 맞춰 펄럭였고 양쪽으로 벽처럼 늘어선 경호원들 사이를 관통하며 걸어오는 그 모습에서 슬픔이나 망설임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준의 눈에 서린 것은 오직 하나, 아들을 짓밟은 자에 대한 서리빨 같은 분노뿐이었습니다. 60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 걸음걸이에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을 20년 넘게 이끌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압도적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도준은 중앙 통로를 가로질러 곧장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 준우와 그 앞에 구두를 치켜든 채 얼어붙어 있는 박 씨 사이에 딱 멈춰 섰습니다. 도준의 넓은 어깨가 박 씨의 시야를 완전히 가렸습니다. 박 씨는 갑자기 앞을 가로막은 도준을 올려다보며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뭐야? 노인네는 저리 비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준 옆에 서 있던 경호원 한 명이 바람처럼 움직였습니다. 박 씨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어 꺾으며 단숨에 바닥으로 맺혔습니다. 쿵 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박 씨의 등이 차가운 빈소 바닥에 내리꽂혔고 비명과 함께 박 씨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사채업자 2명과 나머지 친척들도 다른 경호원들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해 벽 쪽으로 밀려나 꼼짝 못하게 붙들렸습니다. 빈소가 순식간에 정리되었습니다. 불과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준은 바닥에 짓눌린 박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밟아 으깨야 할 벌레를 바라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박 씨는 팔이 꺾인 채 얼굴을 바닥에 대고 있었지만 간신히 고개를 돌려 도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감정이 완전히 증발해버린 것 같은, 오히려 그래서 더 등골이 서늘해지는 차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아들 몸에 손을 댄 대가 죽음으로도 부족할 거다. 내 아들. 그 세 글자가 빈소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내 아들. 도준의 입에서 나온 그 세 글자에 빈소 안의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경호원에게 짓눌린 박 씨의 눈이 휘둥그레 커졌고 벽 쪽에 붙들려 있던 친척들은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준우도 피가 흐르는 얼굴을 들어 올려 도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박 씨가 먼저 정적을 깼습니다. 팔이 꺾인 채 바닥에 짓눌려 있으면서도 입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얼굴을 바닥에서 간신히 돌리며 목이 터져라 악을 썼습니다. 내 아들이라니? 당신 미쳤어? 이 애한테 아버지 같은 건 없다고. 박 씨의 고함이 빈소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목에 핏대가 섰고 침이 튀었습니다. 하지만 도준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눈빛 한번 흔들리지 않은 채 박 씨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대신 도준의 옆에 서 있던 최 비서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 비서의 손에는 한 장의 명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최 비서가 팔을 뻗어 박 씨의 얼굴 바로 앞 바닥에 명함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얀 종이가 차가운 바닥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고 박 씨의 충혈된 눈이 본능적으로 글자를 쫓았습니다. 태성그룹 회장 한도준. 금색으로 인쇄된 7글자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박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순간에 빠져나갔습니다.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고 아까까지 거칠게 움직이던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태성그룹.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제게 서열 5손가락 안에 드는 거대한 제국, 그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의 명함이 자기 코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벽 쪽에 붙들려 있던 사채업자들도 다른 친척들도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하나같이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자기들이 도발한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 뒤늦게야 깨달은 겁니다. 도준은 박 씨에게 시선을 더 주지 않았습니다. 도준의 눈은 오직 한 곳만을 향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이마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아들 준우였습니다. 도준은 천천히 준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비싼 코트가 피와 먼지가 범벅이 된 바닥에 닿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우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준의 손이 떨리며 준우를 향해 뻗어갔습니다. 아들을 일으켜 세우려는 손이었습니다. 그 손에는 20년치 미안함과 그리움과 죄책감이 잔뜩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도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준우의 눈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검은 정장에 경호원 수십 명을 대동하고 나타난 부유한 노인. 명함 한 장에 빈소 안의 모든 사람을 벌벌 떨게 만드는 권력. 그것은 어머니를 20년 전에 내쫓았던 그 세계의 모습,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선아가 아버지에 대해 좋은 말만 해주었다 하더라도 준우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머니를 쫓아낸 곳이 재벌 집안이라는 것을요. 준우는 뿌리친 손을 끌어안으며 벽 쪽으로 몸을 끌었습니다. 등이 차가운 벽에 닿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도준에게서 멀어지려 하듯 몸을 웅크렸습니다. 도준이 한 발짝 다가가려 하자 준우의 입에서 날카로운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들 다 똑같아. 우리 엄마 괴롭히러 온 재벌 놈들이잖아. 그 한마디가 도준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준우의 목소리에는 20년 동안 어머니가 감추어왔지만 아들은 이미 느끼고 있었던 상처와 공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가난한 엄마와 단둘이 세상에 버림받은 채 살아온 아이가 권력과 돈으로 무장한 사람들에게 느끼는 본능적인 거부감, 그것이 준우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내민 손을 거두지도 더 다가가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아들입니다. 피를 나눈 아들이 자기 자신을 빼다 박은 아이가 첫마디로 재벌놈이라고 불렀습니다. 도준의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언가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을 하며 수천억 원의 위기를 넘겼고 경쟁자들의 칼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도준이었지만 아들에게 거부당하는 이 순간만큼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도준의 무릎이 바닥에 닿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침묵이 빈소를 감쌌습니다. 영정 사진 속 선아의 미소만이 두 사람 사이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정적을 깨뜨린 것은 박 씨였습니다. 팔이 꺾인 채 바닥에 눌려 있으면서도 박 씨의 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성그룹 회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박 씨의 눈에 다른 빛이 반짝였습니다. 두려움과 탐욕이 뒤섞인 빛이었습니다. 회장님이시면 돈 많으시겠네. 그러면 됐잖아요. 얘 엄마가 우리한테 빌린 사채나 갚으쇼. 끝까지 추태였습니다. 자기 사촌 동생의 장례식장에서 그 아들을 패고 모욕하고 위협했던 인간이 바닥에 짓눌린 상태에서도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경호원들 사이에서 차가운 웃음이 새어나왔지만 도준의 표정은 웃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도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박 씨의 말이 뚝 끊겼습니다. 아까 내 아들이라고 선언할 때의 차가움과는 또 다른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이 도준의 눈 속에 서려 있었습니다. 도준은 바닥에서 일어나며 최 비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직하지만 빈소 구석구석까지 스며드는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저 자들이 말하는 빚의 내역서 전부 가져와. 1원이라도 불법이 있으면 그 손가락을 다 잘라버릴 거니까. 최 비서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즉각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고 아까까지 큰 소리를 치던 입이 쪽빛으로 변한 채 꼭 다물렸습니다. 도준은 다시 구석에 웅크린 준우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겁에 질린 눈으로 도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떨어진 자리에 서서 무너질 것 같은 가슴을 간신히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과 다가가면 더 겁먹게 할 거라는 두려움 사이에서 도준은 그 어느 쪽으로도 발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놓인 20년의 거리. 빈소 바닥 위 겨우 몇 걸음이지만 그것은 바다보다 넓고 산보다 높은 벽이었습니다. 도준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구석에 웅크린 아들에게 다가갈 수도 그렇다고 등을 돌릴 수도 없는 채로 20년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준의 시선이 어느 순간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빈소 바닥 여기저기에 하얗게 흩어져 있는 종이 조각들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아까 박 씨가 갈기갈기 찢어서 뿌렸던 준우의 한국대 합격 통지서, 그 자네였습니다. 도준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까 준우에게 다가가려고 꿇었던 무릎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닥을 향해, 흩어진 조각들을 향해 두 무릎을 나란히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뻗어 가장 가까운 조각 하나를 집어 올렸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그 조각에는 한국대학교라는 글자의 일부분만 겨우 남아 있었습니다. 도준은 그 조각을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럽게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조각을 향해 무릎으로 기어갔습니다. 1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주관하던 대기업 회장이 곰팡내 나는 지하 빈소 바닥을 무릎으로 기며 찢어진 종이 조각을 줍고 있었습니다.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피와 먼지가 묻은 바닥을 손으로 더듬으며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고 바닥에 짓눌린 박 씨조차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도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석에 웅크려 있던 준우도 도준의 행동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재벌놈이라고 외치며 밀어냈던 그 노인이
지금 자기가 줍다 만 합격증 조각을 대신 줍고 있었습니다. 준우의 눈빛에 미세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경계와 두려움 속에 아주 작은 의문 하나가 싹을 틔우는 것 같았습니다. 도주는 바닥에 흩어진 마지막 조각까지 전부 모았습니다. 양손 가득 쥔 종이 조각들을 가슴 앞에 모아 쥐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짓눌려 있는 박 씨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준의 눈에 불씨 같은 것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의 꿈을 짓밟은 내 놈들 인생, 오늘부로 끝이다. 도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빈소의 벽과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박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준은 모아 쥔 조각들을 최 비서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마치 유리 조각처럼 다루는 그 손길에 이것이 아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최 비서가 조각들을 정중하게 받아든 뒤 도준에게 한 발 다가서서 나직하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법무팀이 도착했습니다. 현장 서류 압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도준이 고개를 끄덕이자 빈소 입구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서류 가방을 든 정장 차림의 남녀 대여섯 명, 태성그룹 법무팀 소속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들어오자마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아까 박 씨가 준우에게 억지로 찍으려 했던 상속 포기 각서, 사채업자들이 들고 온 채무 서류, 빈소 구석에 놓여있던 서류 가방 속의 모든 문서를 빠르게 수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바닥에 눌린 채로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 서류가 어쨌다고. 선아가 우리한테 빌린 돈은 사실이라고. 빚은 빚이야. 변호사 한 명이 수거한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는 위조 문서였고 채무 서류에 기재된 이자율은 법정 최고 이율을 훨씬 넘어서는 불법 고리대금이었습니다. 준우가 만약 겁에 질려 도장을 찍었더라도 무효였을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인간들은 법적으로 아무 효력도 없는 종이로 20살 아이를 겁박해서 집을 빼앗으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법무팀이 가져온 것은 서류 압수만이 아니었습니다. 최 비서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손에 든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빈소 한쪽 벽에 영상이 비춰졌습니다. 박 씨와 친척들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 여성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선아가 투병하던 시절 곁에서 돌봤던 간병인이었습니다. 간병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자신에게 돈을 쥐어주며 선아 명의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몰래 변경하라고 시켰다고요. 선아가 항암 치료 뒤에 의식이 흐릿해지는 틈을 타서 보험 서류의 서명을 위조하는 것까지 자기 손으로 했다고요. 간병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선아가 가장 아프고 힘든 순간에 그 고통을 이용해서 돈을 빼돌리려 한 것이 박 씨였다고요. 구석에 웅크려 있던 준우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사촌이라는 자가 뒤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준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지만 이번에는 아까와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분노와 억울함이 뒤엉킨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박 씨가 바닥에서 악을 썼습니다. 증거 있어? 그딴 건 다 거짓말이야. 간병인 그년이 돈 뜯으려고 지어낸 거라고.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의 증언에 이어 위조된 보험 서류의 필적 감정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박 씨가 간병인에게 건넨 돈의 은행 거래 내역, 보험금이 이체될 예정이었던 계좌의 명의자, 모든 것이 숫자와 날짜로 정리되어 나왔습니다.
태성그룹의 정보력이 단 몇 시간 만에 파헤친 범죄의 전모였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고 아까까지의 허세는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영상이 끝나자마자 빈소 입구에서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수사관 4~5명이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빈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최 비서가 이미 수사를 의뢰해 두었던 겁니다. 수사관 한 명이 바닥에 눌려있는 박 씨 앞에 서서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험 사기, 사문서 위조, 공갈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찰칵. 차가운 금속 소리가 빈소에 울렸습니다. 박 씨의 두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벽 쪽에 붙잡혀 있던 사채업자 2명과 다른 친척들에게도 차례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박 씨는 경찰에게 끌려 일어서면서 도준을 향해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이게 끝인 줄 알아? 두고 보자고. 20년 동안 애새끼 하나 모르고 살던 놈이 무슨 아버지야. 그 말에 도준이 박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도준의 눈에는 분노 대신 무언가 더 깊고 쓸쓸한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들을 몰랐던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도준 자신이었습니다. 경호원이 박 씨와 도준 사이를 가로막았고 박 씨 일당은 경찰에 이끌려 빈소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발버둥 치는 소리, 욕설, 구두가 바닥을 끄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다가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빈소가 고요해졌습니다. 박 씨의 고함도 사채업자들의 위협도 칼날의 번뜩임도 모두 사라진 뒤 남은 것은 깜빡이는 형광등 소리와 두 사람의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도준은 서서히 고개를 돌려 구석에 웅크린 준우를 바라보았고 준우도 벽에 등을 기댄 채 도준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아까의 공포와 적대감 대신 조심스러운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하지만 분명히 아까와는 다른 빛이었습니다. 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 놓인 20년의 벽에 아주 가느다란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박 씨 일당이 끌려나간 빈소에는 텅 빈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아까까지 고함과 폭력으로 가득 차 있던 공간이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잠잠해졌습니다. 경호원들과 변호사들이 빈소 안팎에 여전히 서 있었고 최 비서가 도준의 다음 지시를 기다리며 한 발 뒤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준의 눈에는 그 누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구석에 웅크린 준우, 오직 아들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도준은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나가 있어라.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분명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만의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경호원들에게 손짓했고 사람들이 소리 없이 하나둘 빈소를 빠져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비서가 문을 닫으며 나가자 빈소에는 정말로 도준과 준우 단 둘만 남았습니다. 깜빡이는 형광등 아래 선아의 영정 사진이 기울어진 채 두 사람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준우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아까 손을 뿌리쳤던 아이에게 또 다가갔다가 밀어내면 이번에는 정말로 영영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도준은 준우에게서 2걸음 떨어진 자리에 서서 떨리는 숨을 가다듬으며 그저 기다렸습니다. 준우는 벽에 등을 기대 앉은 채 도준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재벌놈이라고 외치며 밀어냈던 그 표정과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 아래로 무언가 다른 감정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까 바닥을 기며 합격증 조각을 대신 주어주었습니다. 경호원 수십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종이 조각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악당들이 사라지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주변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겁먹게 하는 경호원들을 일부러 다 내보냈습니다. 준우는 그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보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조심스러운 물음 하나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빈소 바깥에서 빗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형광등이 깜빡일 때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준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을 다 내보낸 거예요? 도준은 준우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평소 이사회에서 수백 명 앞에 서도 흔들림 없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한마디를 꺼내는 데는 평생의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서. 도준은 준우에게서 두 걸음 떨어진 바로 그 자리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까와 같은 자세였지만 이번에는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떨리는 손으로 코트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작고 차가운 것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도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서 나온 것은 반지였습니다. 20년 전 선아와 결혼할 때 나눠 가졌던 한 쌍의 반지, 그중 도준의 반쪽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금빛 광택은 바랬고 표면에는 미세한 흠집들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태는 온전했습니다. 반으로 나뉜 하트 모양의 한쪽 면이 20년 동안 나머지 반쪽을 기다리며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도준은 이 반지를 단 한 번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선아를 내쫓은 그 밤 이후로 차마 손가락에 끼지는 못하면서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어서 매일 코트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아침마다 코트를 입을 때 주머니 속 반지의 무게를 느꼈고 그때마다 선아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요. 도준이 떨리는 손바닥 위에 반지를 올려놓으며 준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봐라. 내 어머니와 내가 하나였다는 증거다. 준우의 눈이 도준의 손바닥 위 반지에 고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반지의 형태를 자세히 보는 순간 준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숨이 멎은 것처럼 가슴의 움직임이 멈췄고 동공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우는 떨리는 손으로 자기 목에 걸린 가느다란 가죽끈을 잡아당겼습니다. 낡은 상주복깃 사이로 끈이 나왔고 그 끝에 또 하나의 반지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선아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목에 걸고 있었던 나머지 반쪽이었습니다. 이 반지가 무엇인지 준우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7살쯤이었을 겁니다. 어머니의 목에 걸린 반짝이는 것이 궁금해서 물었을 때 선아는 준우를 무릎에 앉히고 반지를 보여주며 말해주었습니다. 아빠가 준 거야.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야. 언젠가 아빠가 나머지 반쪽을 가지고 우리한테 올 거야. 라고요. 준우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아플 때도 새벽에 혼자 울고 있을 때도 목에서 그 반지를 내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딘가에는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준우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머니의 목에서 이 반지를 벗겨 자기 목에 거는 것이었습니다. 두 개의 반지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도준의 손바닥 위의 반쪽과 준우의 가죽끈 끝에 매달린 반쪽. 도준이 떨리는 손으로 두 반지를 천천히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준우도 숨을 죽인 채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반으로 갈라져 있던 하트 모양의 면이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두 면이 맞닿았습니다. 딱
20년 동안 떨어져 있던 두 조각이 빈틈 하나 없이 완벽하게 맞물렸습니다.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아니 원래 하나였기에 당연하다는 듯 금간 자리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습니다. 준우의 입에서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숨이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참고 참았던 것이 댐처럼 무너지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시작된 울음이 점점 커지더니 어깨가 들썩이고 온몸이 흔들리는 통곡으로 번져갔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목에 걸고 기다렸던 반지의 주인이 20년을 기다린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맨날 그랬어요. 아빠가 이거 가지고 온다고. 준우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준은 한 글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도준의 마지막 벽이 무너졌습니다. 도준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다시는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 온 힘을 담아 두 팔로 감쌌습니다. 준우의 가느다란 어깨가 도준의 넓은 가슴에 닿는 순간 준우는 더 이상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준의 코트깃을 두 손으로 움켜쥐며 얼굴을 묻었습니다. 준우의 뜨거운 눈물이 도준의 가슴팍을 적셔나갔고 도준의 눈에서도 멈출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준우의 머리카락 위로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늦었다. 도준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말은 갈라지고 부서져 사람의 말이라기보다 차라리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도준은 아들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20년치 미안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선아의 영정 사진이 품에 안긴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사진 속 선아의 미소가 이 순간만큼은 세상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두 사람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고 준우의 어깨가 더 이상 격렬하게 떨리지 않게 되었을 때 도준은 아들의 등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최 비서를 불러들였습니다. 최 비서가 조용히 문을 열고 빈소에 들어서자 도준은 아들을 품에 안은 채로 나직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아의 장례를 지금부터 태성그룹장으로 다시 치른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귀한 자리로 만들어. 최 비서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곰팡내 나는 이 지하 빈소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 비서가 전화기를 든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초라했던 지하 빈소가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트럭 여러 대가 건물 앞에 멈춰섰고 최고급 백색 국화 수천 송이가 빈소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전문 장례 인력들이 곰팡내 나던 벽을 하얀 명주천으로 덮었고 깨끗한 제단이 새로 놓였습니다. 선아의 영정 사진은 은빛 테두리가 달린 격조 높은 액자에 옮겨졌고 기울어져 있던 사진이 반듯하게 세워졌습니다. 꽃향기가 곰팡이 냄새를 밀어내며 빈소를 채웠고 깜빡이던 형광등 대신 은은한 조명이 공간 전체를 감쌌습니다. 준우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화환 하나 없이 텅 비어있던 이 공간이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예우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준우의 눈가에 다시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억울한 건지 감사한 건지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준우가 고개를 돌려 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이런 거 좋아했을까요?
준우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직 도준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지만 아까처럼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도준은 새하얀 국화 사이에 놓인 선아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했을 거다. 내 어머니는 꽃을 참 좋아했으니까. 도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20년 전 신혼이었을 때 선아는 길에 핀 들꽃을 보기만 해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비싼 꽃을 사줄 형편이 되었는데도 선아는 늘 가장 소박한 꽃을 골랐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제야 이런 꽃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도준의 가슴을 칼로 긋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도준이 이 밤에 준비한 것은 장례식장의 변화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녘 빈소 입구로 서너 명의 중년 남녀가 들어왔습니다. 고급 옷을 걸친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잿빛이었고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도준의 본가 친척들이었습니다. 20년 전 시어머니가 선아를 내쫓기 위해 꾸민 일에 한몫을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작된 증거를 퍼뜨린 사람, 거짓 증언을 한 사람, 선아가 맨발로 대문 밖에 서 있을 때 구경하며 비웃었던 사람. 그들이 도준의 호출에 끌려온 겁니다. 태성그룹 회장의 호출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도준은 선아의 영정 사진 앞에 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도준의 얼굴을 보고 다리가 풀린 듯 비틀거렸습니다. 도준의 눈에 서려 있는 서리빨 같은 분노를 확인하는 순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하나둘 바닥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도준은 입을 열었습니다. 무릎 꿇어. 선아 앞에. 짧았지만 빈소 구석구석까지 서늘하게 울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직 서 있던 한 명마저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준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20년 전의 진실을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누가 어머니의 지시로 가짜 영상을 만들었는지, 누가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는지, 누가 선아가 눈길 위에서 울부짖을 때 대문 안에서 킥킥거렸는지 전부 증거와 함께 밝혔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의 어깨가 점점 작아졌고 한 명은 벌벌 떨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회장님, 그때는 어머님 지시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도준의 눈썹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도준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빈소에 모인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읽어내려갔습니다. 오늘부로 준우를 태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로 입적합니다. 본가 친족 중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자의 직위는 즉시 박탈합니다. 무릎을 꿇고 있던 친척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 명이 고개를 들어 항의하려 했지만 도준의 시선 한 번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20년 전 선아에게 저지른 죄의 대가였고 아들을 빼앗긴 아버지의 속죄이자 선언이었습니다. 친척들은 다리에 힘이 풀린 채 끌려나갔고 빈소에는 다시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빈소 안으로 들어오며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선아의 빌라에서 유품을 모아둔 보관함이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색이 바랜 작은 상자의 뚜껑이 달아 있었고 귀퉁이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선아가 이 상자를 얼마나 오래, 얼마나 소중히 간직해왔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도준이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도준에게 참아 보내지 못한 낡은 편지 꾸러미와 작게 접힌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들은 갈색으로 변색된 종이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모서리가 닳아 솜처럼 해져 있었습니다. 선아가 20해 동안 놓지 않았던 기록이었습니다.
도주는 떨리는 손으로 첫 편지를 펼쳤습니다. 선아의 글씨가 작고 정갈하게 줄을 맞추어 적혀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눈물이 떨어져 번진 자국이 있었고 잉크가 흐려진 곳도 있었습니다. 도준의 눈이 첫 줄에 닿았습니다. 도준 씨,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 준우가 당신처럼 멋진 남자로 크고 있어요. 도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원망하지 않는다는 말, 자신을 지옥으로 내몬 남자를 죽는 순간까지 원망하지 않았다는 말. 도준은 편지들을 한 장씩 읽으며 선아의 20년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준우가 처음 걸음마를 뗀 날의 기쁨, 밤새 열이 내리지 않아 새벽 응급실을 뛰어다닌 날의 공포, 전교 1등을 해왔을 때의 자랑스러움. 그리고 매 페이지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도준이었습니다. 준우가 도준의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한 채 편지들을 함께 읽어내려갔습니다. 어떤 페이지에서는 함께 미소 지었고 어떤 페이지에서는 함께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아가 곁에 없었지만 편지 속 그녀의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상자 바닥에는 낡은 사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도준이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신혼 시절 선아와 함께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을 거쳤는데도 모서리 하나 구겨지지 않게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고 사진 사이사이에 선아의 정성이 배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준은 사진을 양손으로 감싸쥐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준우가 도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엄마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쓴 거예요. 저한테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준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편지에 적힌 선아의 글씨는 힘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지막 생명력을 다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준우야, 아빠를 만나면 전해줘.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도준은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20년 동안 혼자 아들을 키우며 세계의 일터를 오가고 암과 싸우다 세상을 떠나면서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이 원망이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도준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편지지 위로 떨어져 동그란 자국을 남겼고 그 위로 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준우가 도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까까지 밀어내던 아이가 이제는 아버지의 어깨를 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선아의 영정 사진 앞에서 나란히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폭우가 그치고 먼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상처는 하룻밤 사이에 아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위에 처음으로 따뜻한 손길이 얹어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 장례식장의 새벽이 밝아오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빈소의 형광등이 꺼지고 창문 너머로 희뿌연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폭우가 그친 뒤의 공기는 차갑고도 맑았습니다. 도준은 빈소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테이블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두 손 위에는 나무 액자 하나가 올려져 있었거든요. 그 액자 안에는 한때 산산이 찢겨 바닥에 흩어졌던 종이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대학교 법과대학 합격 통지서, 준우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힌 그 한 장의 종이었습니다. 박 씨의 손에 갈기갈기 찢겨 구둣발에 짓밟혔던 그 종이를 도준이 직접 바닥에서 한 조각 한 조각 주워 모았었죠. 그리고 밤새 태성그룹 장인에게 긴급히 맡겨 찢어진 조각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어 붙이고 복원한 뒤 단정한 나무 액자에 넣어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도주는 액자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려 새벽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종이 위에 남은 접착선들이 마치 상처 자국처럼 보였지만 준우라는 이름 석 자만은 어떤 손상도 없이 선명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도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선아가 20년 동안 가난과 병마 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유일한 희망이었다는 걸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으니까요. 준우는 빈소 반대편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울고 또 울어서 눈두덩이가 복숭아처럼 부풀어 있었고 상주복 소매는 눈물과 콧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가져다 준 담요가 어깨 위에 걸쳐져 있었지만 준우의 몸은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이 든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닌 모든 감정이 소진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도준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구두 바닥이 빈소의 차가운 바닥을 딛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 속에 울렸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아버지로서의 걸음이었습니다. 도준이 준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60평생 그 누구 앞에서도 무릎을 꿇어본 적 없는 태성그룹 회장이 20살 아들 앞에서 두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에 새벽빛이 번졌고 눈앞에 무릎을 꿇은 남자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아직은 아버지라고 부르기엔 너무 낯선 하지만 어젯밤 자신을 지켜준 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도준이 떨리는 두 손으로 액자를 준우에게 내밀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준우야, 이건 내 거다. 내 엄마가 20년 동안 지키고 싶었던 내 꿈이다. 아버지가 다시 이어붙였으니까 이제 아무도 찢지 못한다. 준우의 시선이 액자 위로 떨어졌습니다. 접착선을 따라 이어 붙여진 합격 통지서, 그 위에 적힌 자신의 이름. 순간 준우의 눈에서 또다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젯밤의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아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무언가가 눈을 타고 볼을 적시는 눈물이었습니다. 준우의 손이 떨리며 액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꼭 안듯이 가슴에 품었습니다. 선아가 새벽 4시에 시장 바닥을 닦으며 벌었던 돈으로 학원비 대신 참고서 한 권을 사주며 버텼던 그 세월이 이 종이 한 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암 투병 중에도 병원비보다 아들의 수능 원서 접수비를 먼저 챙겼던 어머니의 손길이 이 얇은 종이 한 장 위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준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소리 없이 울다가 이윽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공부해서 엄마처럼 억울한 사람 돕는 법조인이 될게요. 엄마가 법을 몰라 당하기만 했잖아요. 저 같은 아이한테 엄마 같은 일이 생기지 않게 꼭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준우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잡아본 적 없는 아버지의 손을 향해 천천히 뻗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도준의 크고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의 손이 맞닿은 순간이었습니다. 도준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사회에서도 수천억 원의 협상 테이블에서도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이 남자가 20살 아들의 작은 소나기에 붙잡혀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준우의 손은 작고 차가웠지만 그 악력만큼은 20년의 외로움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듯 단단하고 뜨거웠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도준은 태성그룹 이사회에서 하나의 안건을 직접 상정했습니다. 선아 자선재단의 설립이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던 학생들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재단이었습니다.
재단의 이름에 선아라는 두 글자를 넣은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도주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내가 20년 동안 혼자서 지켜낸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제 제가 이어가려고 합니다. 내 아내라는 두 글자에 이사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혼한 지 20년이 지난 여자를 아내라고 부르는 회장의 목소리에는 어떤 변명도 없었고 어떤 후회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 그대로의 너무 늦어버린 사랑이 담겨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재단이 출범한 첫 해에만 전국에서 320명의 학생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의대를 꿈꾸는 19살 소녀도 있었고 공장에서 일하며 야간 학교를 다니는 20살 청년도 있었습니다. 도주는 그 명단을 하나하나 직접 읽으며 그 이름들 속에서 20년 전의 선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이 지난 봄날이었습니다. 준우의 한국대학교 법학과 첫 학기가 시작되던 그 주말, 도준과 준우는 나란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활짝 핀 봄꽃이 한 다발씩 들려 있었습니다. 선아의 묘소는 도준이 직접 고른 양지 바른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언덕을 타고 불어왔습니다. 묘비 위에 새겨진 이선아라는 이름 위로 벚꽃잎이 하나 내려앉았습니다. 준우가 꽃다발을 묘비 앞에 가지런히 놓고 무릎을 꿇어 이마를 땅에 대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준우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준우가 천천히 일어나 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장례식장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의 경계와 두려움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신뢰와 애정이 자라나 있었습니다. 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도준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1년 동안 수없이 들었지만 매번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호칭이었습니다. 준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봄 햇살 아래에서 선아를 꼭 닮은 그 미소가 도준의 가슴 한복판에 따뜻한 불씨 하나를 지폈습니다. 도준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1년 전에는 닿지도 못했던 그 어깨가 지금은 도준의 팔 안에 자연스럽게 안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이렇게 넓은 거구나 하는 표정이 준우의 얼굴에 번졌고 도준은 그런 아들의 머리 위에 턱을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도준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높은 봄하늘 위로 구름 한 점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도준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아들의 어깨를 감싼 채 하늘을 향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아야, 이제 걱정 마. 우리 아들 내가 목숨 걸고 지킬게. 20년을 혼자 버틴 너한테 이제 내가 약속한다. 그 목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언덕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도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선아에게 닿기를 바라는 것처럼 햇살 속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두 부자가 나란히 언덕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의 긴 그림자와 아들의 조금 짧은 그림자가 봄 햇살 아래에서 겹쳐지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20년의 한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조선 중기의 학자 왕양명은 평생을 유배와 고난 속에서 보내면서도 단 한 가지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비록 천리를 돌아왔더라도 돌아온 그 발걸음이 곧 바른 길의 시작이다. 아무리 늦었어도 돌아서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때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속 도준도 그랬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을 잃었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아들 앞에 무릎을 꿇은 그 순간부터 새로운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너무 늦었다고,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깨달은 바로 지금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꽃피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